화요일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데요. 특히나 그 무릎에 관절염이 생기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불편해도 좀 나이가 들어서 그래 어쩔 수 없어 하고 방치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하지만 좀 적절히 치료를 받으면 더 이상 진행되는 걸 방지하고요. 삶의 질도 회복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무릎 관절염을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중년 이후의 분들이 무릎 아프다라는 말씀을 네. 거의 뭐 대부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무릎 관절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전체 인구의 한 10에서 15% 정도. 우리가 단일 질환으로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한 상위 3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의 환자들,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전체 환자의 한 80% 정도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의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에 우리가 병리 상황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대퇴골이라고 해서 허벅지 뼈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강이 뼈가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가 서로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체중을 지탱을 해주게 되는 게 무릎 관절인데요. 제일 왼쪽 편에 있는 관절 모형이 가장 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안쪽에서 약간씩 달아가는 부분들이 끝단 부분들이 약간씩 달아가고 관절 내 유리체라고 하죠. 연골의 파편들이 안쪽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게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1단계에서 한 2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에 세 번째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뼈와 뼈가 거의 지금 같이 달라붙어 있는 모양들이 보이죠. 이때는 우리가 3단계로서 염증이 아주 극심해지고 거의 보행이 불가능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퇴행성 관절염은 결국 우리가 많이 써서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너무 과도하게 달리거나 아니면 오래 타고 나면 이 부분들이 결국 닳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무릎 관절 쪽에 있는 관절 연골이라든지 아니면 뼈 사이에 있는 반월상 연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쓰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잘못 사용을 할 때 이 부분들이 서서히 닳아서 없어지는 무릎 관절의 퇴행성의 질환을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무릎에 발생하는 관절염이 모두 다 퇴행성 관절염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좋은 말씀이세요. 무릎의 관절염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류머티스성 관절염이랑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류머티스 관절염은 안쪽에서 내 몸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내 몸의 세포들을 우리가 몇억 개 이상이 생겨서 착각을 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류머티성 관절염은 그래서 몇억 개의 문제가 생기기 쉬운 보통 20대에서 한 30, 40대 정도의 젊은 환자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퇴행성이란 부분들이랑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무릎이 보통 이제 좌우측이 함께 아프고 그리고 뭐 어깨라든지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절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대칭적인 증상들이 특징이 되고요. 자, 오른쪽의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왼쪽 편에 지금 쓰지 않는 부분들보다 오른쪽에 많이 쓰는 부분들의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결국 퇴행성 관절이라는 것들이 내가 노화에 따른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사용했는지에 따른 사용 빈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관절염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고 서로 두 가지가 약간의 치료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꼭 한번 감별을 하셔야 됩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어머니가 이제 무릎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른 한번 병원을 가보세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병원을 안 가셔서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1, 2단계의 뭐 작은 상황들이라기보다는 2, 3단계 이상 진행이 됐을 때 그때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약간씩 다를 때 끝단 부분들부터 조금씩 찢어지거나 아니면 손상되기 시작하겠죠. 이때부터 내 몸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증, 그리고 뭐 무릎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걸을 때 보행이 원활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식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아주 약한 손상이 나타났을 때는 내가 하루 이틀만 쉬어주거나 아니면 또 보통 많이들 하시죠. 파스를 붙이거나 찜질을 하시거나 아니면 진통제를 복용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증상들을 그냥 억눌러 놓게 되면 내 몸이 금방 회복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내 원래의 생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죠. 자, 이런 부분들이 천천히 끝단부터 갈라지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의 손상이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손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때가 보통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때까지의 증상들과는 조금 틀리다. 이거 병원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이렇게 통증이 많이 심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약한 손상이 일어났을 때 빨리빨리 조처를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증상들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손상이 됐을 때는 금방 치유를 할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이상 비가역적으로 손상이 왔을 때는 그만큼 치료 기간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치료의 시간도 많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늘어나기 네. 때문에 빠르게 조처를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이 몸이 보내는 신호, 증상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이 환자들마다 좀 다양하게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결국 이제 노화에 따른 증상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자분들의 특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 제가 한 5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가 걸을 때 관절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뼈와 뼈가 부딪히는 것들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뭐 인대가 툭툭거리는 소리라든지 안 그러면 뚜둑거리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약간 찢어지는 듯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특징적인 증상들 중에 하나가 내가 걸을 때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는 특별히 증상들이 없지만 계단을 내려가거나 아니면 경사진 부분들을 내려갈 때 무릎이 무겁고 순간적으로 어긋난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몸무게가 실리는 관절죠. 내 몸이 좌우가 균등하게 무게가 분산이 돼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약간씩의 좌우의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네. 이때 관절이 무게가 실리는 쪽에서 통증이 더 많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평소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내가 뭐 어디 좀 산에 다녀온다거나 아니면 오래 앉아 있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많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였을 때 그날 밤부터 무릎이 열이 나면서 붓는다. 마지막으로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뻑뻑하면서 굽혔다가 펴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딱 하고 걸리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락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렇게 5가지의 증상 중에 2가지에서 3가지 이상 우리가 해당을 한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강력하게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5가지 가운데 2~3가지가 좀 내가 해당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니까 무릎 관절염을 무릎의 문제로만 보지는 않는다면서요? 네, 여러 가지의 한의학적인 저술에서 우리가 네.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과의 그런 연관성을 좀 더 중시합니다. 학슬풍이라고 해서 우리가 학다리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되게 가는데 무릎이 있는 부위면 되게 통통하게 나타나는 그렇죠. 것들을 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릎이 은은하게 통증이 있으면서 무릎 부위만 많이 부어 있는 것들을 학슬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비증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저릴 비자를 써서 우리가 무릎에 통증이 생기면서 무릎이 저리고 다리가 저린 느낌을 같이 동반한다고 해서 비증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가 이때는 무릎 관절뿐만이 아니라 허리 쪽의 증상들을 같이 동반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절풍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건 밤의 통증이 매우 극심해서 칼로 애는 듯한 호랑이가 이제 무는 듯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역사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통증이 아주 극심한 열성 단계의 급성 단계의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각기병이라는 증상들이 있는데 다리가 전체적으로 부으면서 피부가 탱글탱글해지는 다리가 전체적으로 매우 많이 부어있는 이때는 림프 순환이라든지 안 그러면 혈관 순환 장애 같은 부분들을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과 같이 동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질환들이
저술이 돼 있고 각각의 치료법들이 미묘하게 틀리니까 해당 상황들은 우리가 진단을 통해서 치료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무릎에 또 무리가 주는 자세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자세들이 좀 무릎 관절에 무리가 되는 건가요? 네,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꼭 피해야 되는 3가지의 자세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떤 동작을 취하는 것들. 두 번째, 쪼그려서 앉아서 뭔가 일을 할 때. 세 번째가 양반다리를 최대한 피해 주십시오.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네, 네. 무릎을 꿇는 행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쪽에 있는 무릎 앞에 슬개골이라는 관절 연골 그리고 뒤쪽에 있는 관절낭에 비정상적인 하중을 많이 주게 되니까 이 부분들의 관절염을 정말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쪼그리고 앉아있는 자세는 내 무릎은 원래 중력축을 기준으로 경골과 대퇴골이 수직으로 이렇게 무게를 분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죠. 이때 무릎을 꿇고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힘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바깥쪽, 무릎 바깥쪽엔 통증이 없는데 무릎 안쪽으로만 통증이 생긴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무릎의 외번이라는 증상들 때문인데 우리가 양반다리를 할 때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위에 뼈와 아래 뼈가 서로 이렇게 굽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굽어진 상태에서 안쪽이 서로 부딪히게 안쪽이 훨씬 더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때 안쪽으로 손상이 좀 더 가중이 되고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무릎에 좀 아프다, 무릎이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앉을 때는 그럼 좀 무릎을 펴서 이렇게 앉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무릎을 펴서 앉거나 네네. 아니면 의자를 사용하는 것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보면 통증 때문에 일단 약부터 먼저 챙기시거든요. 한의학적으로도 이런 약물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진통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증을 일단 잠재워 놓는 개념이기 때문에 안쪽에 손상들을 치료해 놓을 수는 없죠. 한방에서는 먼저 통증을 치료해주는 치료법들을 먼저 사용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연골과 그다음 뼈의 손상을 다시 또 복구시킬 수 있는 한의학요법들. 마지막으로는 내 몸의 좌우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춘하요법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증을 제어하기 위해서 한약재에서 추출을 하거나 아니면 봉침이라고 해서 꿀벌 독에서 추출하는 봉침요법들이 있죠. 이런 약침이나 봉침요법들을 사용을 해서 무릎의 안쪽에 있는 염증들을 먼저 다스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한약요법들, 관절에 사용하는 약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사용을 해서 무릎 연골이나 뼈의 손상들을 다시 또 복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춘하요법을 통해서 내 관절들이 삐뚤어진 부분들을 맞추는 이런 3가지의 요법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한의학적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앞서서 무릎 꿇는 자세 그리고 양반다리를 피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무릎 관절을 좀 부담을 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릎에 통증이 나타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팔을 많이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하게 또 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좌식 생활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무리가 된다라고 말씀들을 드리죠. 우리가 소파나 아니면 의자를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바닥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침대를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생활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습관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먹는 것도 중요합니까? 네, 결국 퇴행성 관절염은 내 체중과 거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통증이 무릎에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체중이 더 늘어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가지게 되는데요. 식습관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내가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칼로리를 조절을 해주시는 부분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감미료나 아니면 설탕 그리고 조미료 같은 부분들이 내 몸에 들어간 영양소가 흡수되는 것들을 저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또 피해 주시는 것들, 이 2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무릎을 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무릎에 통증이 나타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무릎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는 우리가 운동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가벼운 자전거 타기나 아니면 수영장에서 가볍게 물속에서 걸어주기 같은 운동밖에는 할 수가 없겠죠. 일단 이렇게 재활 운동을 처음에 시작을 하시고 무릎의 통증이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나았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그때부터는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을 해서 가벼운 산행 같은 우리가 허벅지랑 종아리 쪽의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들을 하시면 퇴행성 관절염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걷기라든지 다리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